모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보이고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회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예전에는 개발자를 뽑지 않고 외주로 했던 그런 영역들도 지금 개발자를 다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자기네 시스템을 외주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커머스 회사들이 개발자를 인하우스 개발을 위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그 첫 번째로 잘했던 회사는 뭐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쿠팡이 있죠. 쿠팡은 개발자 비중이, 그러니까 자기 정직원 중에 개발자 비중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 회사고요. 은행권도 예전에는 전부 전산실에서 외주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은행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인하우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여기도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이런 인터넷 뱅킹에 영향이 많이 있었고요. 카카오뱅크는 이미 직원 반 이상이 여기도 개발자들이에요. 은행원 이런 게 아니고요. 개발자가 대부분인 회사이고 지금도 계속 개발자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수요는 되게 많은데 이 회사들이 요구하는 개발자는 되게 높은 개발자예요, 보통. 신입사원, 우리가 얘기하는 대졸 신입사원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이제 역량은 탄탄한 이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계시면 많이 아실 텐데 학생 때는 비리비리 하다가 얘가 회사를 가니까 무지하게 잘해. 이런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회사에는 현장에 가면은 고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고객의 요구를 듣고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문제를 새로 정의하고 하는 이런 이제 현장 경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학교가 보통 그런 경험을 잘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 조금 취약한 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알면 좋겠다. 그리고 하드 스킬, 그러니까 지식과 그 다음에 뭐 소통 능력, 협업 능력 하는 게 소프트 스킬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머신러닝이나 AI 도구를 잘 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보통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죠. 이런 인재가 완전 대규모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로 아반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를 만족할 수 없지만 이거에 근처에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의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우선 심각한 것 같아요. 정원을 내릴 수가 없고 한 대학에서 정원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조정이 대체로 잘 안 되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에 칸막이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칸막이가 얕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사이언스 쪽 전공이 뭐 웬만한 학교는 거의 1000명 가까이씩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입시, 그러니까 올해 입학을 하는 학생들 입시에서 미국의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선언하고 들어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컴퓨터사이언스에. 그래가지고 그 의대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컴퓨터사이언스 입시가 이번 미국 대학들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정원을 늘리려면은 그만큼 리소스도 할당해야 되고 공간이 이제 필요하고 교수님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의 확장성이 우리가 이제 공교육, 그러니까 대학을 포함해서 공교육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장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사이언스,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피드백입니다. 도대체 뭘 공부했냐. 이거는 이제 학교의 책임이 큰 거죠. 아래쪽은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대학교라는 것이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받을 때 티칭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성과 또 프로젝트 이거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티칭에 대한 교수 스스로의 동기가 좀 약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교수님이나 조교가 이제 부족한 거는 좀 치명적이고 교수들에 대한 교육도 현업 교육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되게 취약한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자기 직업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직업가가 된 사람은 교수밖에 없어요, 거의. 교수는 그냥 교수가 되잖아요. 훈련받고 교수가 된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서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닌 적이 없으니까 현업에도 취약하고 하는 이런 양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교가 똘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원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조교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조교대 학생비, 교수대 학생비,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조교대 학생비가 보통 1대10에서 1대12 정도가 유지되거든요. 우리가 이름하는 대학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조교 자체가 없는 학교가 진짜 많고요. 한 클래스 40명, 50명의 조교 한 명이 배정될까 말까, 이런 학교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 조교도 역시 현업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질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요인입니다. 기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이제 취업 지원 조직이 있는데, 이 취업 지원 조직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취업시키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학생들을 봐서 취업 교육하고 모의 인터뷰 이런 것도 하면은 그 까만 수트 입고 원피스 입고 하얀 브라우스 입고 무릎 붙이고 앉아가지고 준비된 인사말 하고 개발자 뽑는데 이런 데 가면은 바로 탈락이거든요. 쟤는 뭐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취업 지원 조직이 아직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지원 조직이 소프트웨어 개발 취업 시장에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자체적 의지도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을 다른 전공들한테 키워주는 거가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만드는 많은 사업은 융합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융합이라는 게 되게 소프트웨어나 AI를 전제로 하는 융합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또 AI 전공 이 학부들이 다른 데랑 이제 그 타이에 의해서 융합되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면은 역시 그 드라이빙하는 힘이 부족해지겠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취업 노력이 부족한 것도 또 있고요. 학생들이 취업 노력이 부족한 거는 회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수만 개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는 우리가 이름하는 회사 조금하고 이름 모르는 회사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름하는 몇 회사에만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개발자를 뽑고 있고 또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데 그런 회사를 알아보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게 우리 대학생들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정보 교육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 경험했던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했던 일들,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너무나 중요하게 된 시점에 역량이 이제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 나머지는 다 도메인 전문가여야 되는 거죠. 대학을 나왔든 아니든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는 그 도메인 쪽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쪽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를 키우는데 교육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에는 되게 이제 수학적, 공학적 어떤 일반화 능력, 추상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모든 역량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도메인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지금 소프트웨어나 AI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그게 소위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인 건데요. 그 부분을 이제 도메인 전문가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이 도메인 쪽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생기는 그 도메인 쪽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정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죠. 근데 지난번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할 때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부처가 없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도메인의 문제는 이런 건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은 말이 보이시죠? 그 말이 저 까만 게 말이 아니고요. 그 밑에 까만 거 밑에 그림자 고여 있는 이 밑에 이제 얼룩말이 있습니다. 이게 도메인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이 사진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얼룩말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 각 도메인에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 영역에는 자기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배우는 게 세상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거를 알아내고 이게 사막이고 해가 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먼저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조합을 하면은 이런 멋진 사진이 나오는구나. 이 사진을 찍는 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은 본질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본질에서 이런 멋진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도움, 사진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이 나온 환경을 사진사한테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얼룩말도 알고 사막도 알고 석양도 알고 사진도 찍을 줄 알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프로그램도 할 줄 알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지만 그런 천재소년들은 그냥 몇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은 우리가 일반적인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도 안 되죠. 그냥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AI 정보 교육은 저 얼룩말을 찾는 교육 위에 얹어서 저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트레칭을 하는 교육. 우리 몸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 교육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은 발레리나를 키우는 교육이죠. 내 몸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자체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인 거고 실제 초중고 또 대학교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은 스트레칭을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해시키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많은 교육들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 까만 점을 따라가는 교육이에요. 진도를 나와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성적을 받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보는 거는 이제 성적표잖아요. 그 성적표를 딱 보고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지식은 조금 쌓인 것 같은데 내 경험적 역량이 전혀 없다는 거를 많은 학생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책을 사서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진도를 또 나가요. 그 책을 다 끝낸 다음에 책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도만 나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많은 저 까만 점 교육이고 까만 점의 끝판왕이 수능인 거죠. 실제 교육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경험적으로 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실패하고 하고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네라는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경험을 하고 더 큰 실패를 하고 하면서 역량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뒷동산에 먼저 올라가는 거죠. 뒷동산도 언덕이 있고 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동산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겁니다.
부동산 올라갔더니 세상 멋질 줄 알았는데 아파트 좀 보이고 별거 없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가는 거죠. 에베레스트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넓은 게 보이고 숨도 잘 쉬어지고 에베레스트도 가야 됐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험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역량을 높여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교육이 이 역량을 높이는 교육보다는 진도를 나가서 점수를 받는 교육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리고 어쩌면은 책의 진도를 나가는 정보 교육도 가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문제, 이거로는 안 되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토론하고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점점 더 높여가야지 된다는 거죠. 교육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세상은 옛날에도 복잡했고요, 지금도 복잡했고 앞으로도 계속 복잡해요.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무라비가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네. 고대에도 그랬고 중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은 똑같이 변합니다. 다만 이제 인터넷하고 미디어가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드는 것 뿐이죠. 기술하고 어떻게 배우는가는 혁신적으로 바꿨어요.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보고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는 채널은 아주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사실 별로 안 바뀌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면서 이거 소프트웨어 AI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AI를 쓰면은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효과가 높다는 것은 같은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짧게 걸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AI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도움이 좀 되겠다.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게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육은 철학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돈으로 완성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할 것 없이 교육이라는 게 철학으로만 완성되면은 세상 진짜 훌륭하게 됐겠죠. 근데 현실은 돈으로 교육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교육의 비용이 어디 들어가냐를 이제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수, 사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간과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하고 컨텐츠가 있는데,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드웨어에 상당히 많은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 이게 됐었는데, 이제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요즘에 정원도 줄인다는 얘기도 아까 점심 때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시장이 아주 빨리 가는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교수로 오지 않아요. 왜냐면 교수는 월급이 적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선생님 비용이 확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 옛날 방식이랑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게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역량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직업교육 측면에서요. 거기가 또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봤냐면은 모든 강의가 예전에는 이제 대면 강의였다가 온라인으로 강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그걸 어떻게 딜리버하냐가 정부의 가장 큰 핵심 과제였었는데 대부분 강의가 좋아졌어요. 강의 평가 점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이 강의를 예전에는 그냥 대면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강의를 한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보고 났더니 자기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 찍어요. 그래서 강의에 시간을 들이니까 품질이 올라갈 거가 확실한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보다 100배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100배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유대미에 있고 K묵에 있고 그러면 그 사람 강의를 듣는 게 학생들한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자의 역할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에 혁신을 비용이라는 관점과 효과의 관점을 딱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사람하고 하드웨어가 꽤 중요했었는데 이제 점차 시스템하고 컨텐츠가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특히 이제 전문적인 그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사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개발자 연봉이 높으니까 많은 학원, 부트캠프들이 생기는데 강사를 다들 못 구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빼고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학습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게 하는 그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지 강사 자체는 원래 중요한 것 같았는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 상태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가장 혁신적인 교육이라는 게 에콜포리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을 그냥 없앴어요.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 선생님을 없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알아서 해요. 사실 동료 학습은 에콜포리투가 만든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페다고지였죠. 그래서 에콜포리투가 그거를 시스템화하는데 비교적 잘 성공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에콜포리투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생님을 빼고 이제 학생들끼리 학습하는 그 대신 이제 콘텐츠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연한 콘텐츠를 에콜포리투는 콘텐츠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에 맞는 콘텐츠도 만들어서 집어넣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제 1월달에 처음으로 207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몇십 명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250명씩 들어오고 지금은 한 해에 750명씩 뽑고 있는데 최근까지 1900명 정도를 뽑았고요. 400명 정도가 잘렸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온 다음에 공부 안 하면 잘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를 두려워하면 교육을 못하죠. 400명 정도가 퇴출됐고 이게 이제 올 봄 시점으로 한 23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 품질이 되게 좋아요. 좋다는 것은 대기업에 우리가 이름하는 회사에 갔다는 게 아니라 꽤 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알아보는 일을 학생들이 잘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가가지고 애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옆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취업한 회사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큰 글씨 작은 글씨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큰 것도 2~3명, 작은 거 1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에 분포돼서 다양하게 취업을 잘 했습니다. 큰 기업 비중이 높지 않고요. 취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피드백을 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일방적인 강의에서 학습을 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잘 배우는구나. 그 다음에 협업이 되는구나. 애초에 모든 프로젝트를 협업을 하고 처음에 첫날부터 협업 툴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되는구나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동료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교육은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의 역량이 결국 학생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구해야지 많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고 이제 교육 효과도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 수와 교육 비용이 직선적으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 예산이 딱 결정되면은 몇 명을 할 수 있네. 이게 이제 산수가 되는 거예요. 학생 수가 늘면 당연히 예산도 거기에 거의 비례해서 늘어나는 이런 이제 산수가 되는데 시장이 좋을 때가 문제입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교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교수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취업하면은 억대 연봉인데 교수로 오면은 지금 웬만한 학교에 조교수, 그러니까 초봉이 6천만 원 근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학부 졸업한 신입이랑 월급이 같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올 수가 없죠. 시장이 좋으면은 교수 비용이 확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포리투죠. 교수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도 거의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비용만 약간 증가할 뿐이지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스케일러빌리티가 확보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의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이 좋으면은 좋은 동료가 시장으로 빨리 빠져나가죠. 그래서 동료 그룹이 조금 후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멘토를
학생들한테 계속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멘토가 유료예요. 멘토를 유료로 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토 비용이 증가하고 바깥이랑 인터랙션을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초기에는 이제 거기에 비용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충분히 잘하고 나면은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멘토 비용도 줄고 이들이 회사 또는 이 직업적 우리로 하면 개발자 커뮤니티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학생들도 자연히 포함돼서 점점 더 이제 비용이 좀 줄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문제가 있습니다. 컨텐츠는 이 애플포리토는 그 유럽식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기본에 충실한 컨텐츠인데 우리나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충실한 영역이 필요하죠. 그 어플리케이션용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의 이제 다양성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이제 더 추가가 돼가지고 우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저 녹색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동력습이라는 거가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하면 좋다. 그 다음에 교수 비용이 줄어드니까 괜찮고 학생들도 잘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데 진짜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저희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교에 가시면은 거의 언제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요. 특히 선발 과정을 이제 저희 서초동 캠퍼스에서 하는데 그 선발 과정이 진행될 때는 언제나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바닥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를 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거를 늘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관찰해본 결과는 사실 이제 동료학습이라는 게 소셜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해보니까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선발이나 경쟁 환경이 조금 있으면은 훨씬 더 잘하더라. 경쟁자이지만 협력을 해야지 같이 배우니까 그런 외적 동기가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이거가 되려면은 학생 관성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 관성이라는 게 예전에 선생님이 시키던 거 하고 질문하면 혼나던 거를 깨쳐버리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적 동기도 조금 주죠. 이게 애플포리토가 훌륭한 거는 이 학생들이 계속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많이 도입합니다. 자르기도 하지만, 보상도 잘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 동료학습을 강제적으로 유도를 해요.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하면은 평가자가 이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는데 평가자가 이 팀 안에서 제일 약한 고리한테만 질문을 해요. 기초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제일 못할 것 같은 친구한테는 질문을 해서 이 친구의 점수를 그 팀원 전체한테 줘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자기 중에 제일 못하는 친구를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억지로 동료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면서 자기도 배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내적 동기를 끌어올리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는 뽐뿌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내성적이잖아요. 이거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료학습 또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를 기분으로 하지 말고 일로 하라고 숙제처럼 억지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L 저희가 이제 동료학습에 학습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이 PBL이 많은 대학들이 추구하고 있는 학습 방식이기도 한데 이 PBL을 해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PBL은 그 문제 또 프로젝트 이 P에 너무나 많은 집중이 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P가 중요한 게 아니라 L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를 강조할 필요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는 초중고 대학교까지 할 것 없이 창의적인 거를 너무나 강조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가 정의를 하고 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공부하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주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해결을 하고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고를 하는 거. 회고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배웠는데 코드를 리뷰하는 거를 과정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회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교육 현장에서는 회고가 거의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에코프리2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해보고 그 다음에 에코프리2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기 교육, 그 다음에 이미 소프트웨어를 꽤 하는 사람한테 하는 재교육, 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류의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X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바깥 한두 기관이랑 테스트 런을 해보고요. 매뉴얼하고 조금 더 고쳐서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기관에도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돌리자라는 건데 그 컨텐츠라는 게 뭐냐면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지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제대로 쌓였는지를 평가하는 평가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컨텐츠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문제하고 그 지식, 널리지하고 이밸리에이션하고 강사까지가 묶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비용이 사람한테 집중되고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저희가 시스템 만들 때 관점은 뭐냐면은 이 세 개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문제 따로, 널리지 따로, 이밸리에이션 따로 해서 이밸리에이션은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다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뭐 디스크립션이니까 그냥 두고 널리지는 온라인 머티리얼이 있으면 그거를 보든지 아니면 대학 같으면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들은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 이제 비용을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를 그대로 두고 비용의 트레이드오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했고요. 이런 모든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모든 이 교육에 들어간 요소들을 측정 가능하게 바꾼 다음에 이 비용을 줄여서 스케일러블한 교육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설계가 되고 지금은 초기 버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역은 다 오픈소스로 공개될 거고요. 그 사이트를 만든 결과물은 이런 건데 이게 정부 조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공공 사이트 같은 냄새가 나긴 합니다. 네. 네, 제 말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여기 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강연을 해주신 이민석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계속